여옥은 대치가 하림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았을 때 깊은 갈등에 빠졌다. 대치의 파국은 그녀가 자초한 것이었지만 하림은 그녀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보여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여옥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음모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림에 대한 미약한 연민과 대치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여옥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하림에게 경고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했다. 하림은 대치의 존재와 음모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미군 부대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시선들을 감지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감싸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의사로서의 직감은 그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여옥의 정보망을 통해 하림에게 익명의 경고가 전달되었다. 미군 부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당신을 노리는 총구가 있습니다. 하림은 이 경고가 대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하림은 자신을 향한 증오에 사로잡힌 친구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면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뇌에 빠졌다. 최대치의 음모와 윤여옥의 생존 투쟁이 교차하는 상해의 혼란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탄생. 그것은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에 던져진 가장 처절하고도 순수한 희망의 메시지였으며 새 연인의 엇갈린 운명을 다시 한번 묶는 굴레가 되었었다. 윤여옥은 상해 암흑가에서 활동하던 중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야스무라 대좌였다. 위안소에서의 끔찍한 시간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생존의 이유를 다시 부여하는 기적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여옥은 아이를 지우려 했었지만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느끼며 강한 모성애를 느꼈다. 명지의 비극적인 희생을 겪은 그녀에게 이 아이는 지켜야 할 이름 없는 별의 마지막 상징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암흑가 활동을 줄이고 은신처를 옮기며 조용히 출산을 준비했다. 윤여옥의 임신은 그녀에게 구원과 저주라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생명이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야스무라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아이를 지우려는 충동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야스무라의 복수심에 의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명지의 끔찍한 죽음과 겹쳐지면서 아이를 낳아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모성애로 폭발했다. 여옥은 이 아이를 자신의 원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상징이자 절망적인 시대에 대한 생명력의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여옥은 대치와 하림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상에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로 은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스스로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녀는 암흑가에서 축적한 자금으로 조용히 출산 준비를 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곤 없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공포는 그녀를 더욱 냉정하고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출산용품을 준비하면서도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과거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맹세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이 곧 아이의 미래임을 알았기에 더욱 악착같이 정보와 물자를 관리했다. 아이의 탄생은 여옥의 삶의 냉정한 좌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이제 오직 아들 대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녀는 대운을 품에 안았을 때 아이에게서 하림의 순수함과 대치의 강인함, 그리고 야스무라의 비극적인 그림자를 동시에 보았다. 대운은 단순히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새 연인의 엇갈린 운명과 일제의 잔혹한 역사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실이었다. 여옥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남한으로 돌아가야 할 새로운 생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운이 큰 구름처럼 시대의 폭풍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여옥은 상해의 낡은 건물 구석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대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큰 구름. 그것은 거대한 시대의 폭풍 속에서 아들이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여옥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아들의 탄생은 여옥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냉정함은 모성애라는 뜨거운 불꽃으로 변했고 생존의 목적은 오직 아들 대운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대운은 그녀의 지울 수 없는 원죄의 상징이기도 했었다. 아들 대운의 탄생은 윤여옥에게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정신적인 해방감을 주었다. 아이를 안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위안소에서 겪었던 모든 굴욕과 치욕이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승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에게서 야스무라의 일본인 특유의 푸른빛 눈동자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시대의 저주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여옥은 대운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원죄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했지만 이 죄책감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지키는 강철 같은 모성애의 방패로 변모시켰다. 여옥은 출산 후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대치와 하림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이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암흑가에서 확보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여 위조된 신분증과 안전가옥을 마련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들이 윤여옥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조선의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남한에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냉정한 사업가의 계산과 극단적인 어머니의 희생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다. 한편 장하림은 여옥의 임신과 출산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슬픔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여옥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대치가 아이의 아버지가 하림일 것이라는 오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림은 자신과 대치 그리고 여옥에게 씌워진 운명의 굴레가 더욱 단단해졌음을 깨달았다. 하림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설 경우 대치의 관기를 증폭시키고 여옥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알고 침묵을 택했다. 아들 대우는 이제 새 연인에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서사의 가장 약하고도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하림은 조용히 대운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하여 익명으로 여옥의 은신처에 전달하려 애썼다. 대치는 여옥이 은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의 아버지는 하림일 것이라는 광적인 오해와 질투에 사로잡혔다. 대치는 여옥을 배신자이자 자신을 농락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녀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웠다. 아들의 탄생은 새 연인의 엇갈린 운명을 더욱 깊고 비극적인 형태로 묶는 새로운 굴레가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면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 그리고 좌우 이념의 격렬한 충돌은 해방된 조국을 또 다른 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제2전선. 그것은 만주와 사이판을 거쳐온 새 연인이 피할 수 없는 해방 공간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옥이었었다. 최대치는 상해에서의 실패와 여옥에 대한 증오를 뒤로하고 북한으로 진입했다. 그는 자신의 혁명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붉은 깃발 아래에 있다고 맹신했었다. 대치는 소련군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온 조선인 혁명가들과 합류하여
소련파의 핵심 인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대치는 북한에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 작업과 무장 조직의 통합을 주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광적인 집념과 카리스마는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여옥과 하림에 대한 증오로 끓고 있었다. 대치에게 혁명은 자신의 실패와 굴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었다. 북한에 도착한 최대치는 자신의 광적인 분노를 이념적 순혈주의로 포장하여 권력의 핵심부로 침투했다. 그는 소련군에게 충성하며 반동 세력을 숙청하는 일에 앞장섰다. 대치는 다른 독립운동가 출신 혁명가들이 가진 인간적 연민이나 이상주의를 시대착오적인 나약함으로 규정하고 폭력과 공포를 통해 조직을 장악했다. 특히 그는 조선이용군 출신 등 다른 계파의 세력을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치의 이러한 잔혹한 행동은 그가 과거의 최대치가 아닌 오직 혁명 기계로서의 냉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했다. 그의 이름은 혁명의 심판자라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는 그의 정신적 붕괴가 혁명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필요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낳았다. 대치는 소련파 내부에서도 독단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경계받았지만 그의 목표 달성 능력과 철저한 복종심 때문에 최고 지도부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정보 조작과 누명 씌우기 등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대치에게 북한의 권력은 자신의 모든 굴욕을 만회하고 하림과 여옥이 속한 남한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남한에 있는 하림을 미제국주의의 천병으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궁극적인 혁명적 과업으로 설정했다. 그의 집무실에는 혁명가의 강령 대신 장하림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메모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대치에게 남한은 단순히 이념적 대립상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여옥과 하림이 활개치는 증오의 땅이었다. 그는 북한의 공산 정권 수립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남한의 방해 공작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광기를 민족 해방의 대의로 치환했다. 이러한 대치의 광적인 투영은 그가 이후 암살 1호 사건을 계획하고 적색 공포단을 결성하여 남한에 침투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대치에게 제2전선은 한반도의 분단을 넘어 개인적인 복수와 혁명의 완수가 교차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장이었던 것이다. 장하림은 미군의 철수와 함께 남한으로 귀환했다. 그는 미군 부대와의 인연을 통해 해방된 조국에서 의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림은 미군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조선인 포로들을 돕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한의 현실은 하림이 꿈꾸었던 희망과 달랐다. 좌우 이념의 격렬한 대립과 친일파 청산 문제, 그리고 민족의 분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지식인인 하림에게 또 다른 고뇌를 안겨주었다. 하림은 대치와 여옥,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인간애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시대의 광기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남한으로 귀환한 장하림은 해방된 조국이 희망의 땅이 아닌 또 다른 이념 전쟁터임을 목격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거리에 나붙은 친일파 청산을 외치는 포스터와 반공을 선동하는 삐라 속에서 하림은 진정한 민족적 통합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느꼈다. 그는 미군정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의 이러한 중립적 행보는 좌익에게는 미제의 앞잡이로 우익에게는 회색 분자로 몰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림은 자신의 모든 지성과 의술을 분단의 비극을 막는데 사용하려 했지만 이념의 파도는 그를 끊임없이 휩쓸었다. 북한에서 최대치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질주했다. 그는 숙청을 통해 공포를 확립하고 이 공포를 혁명의 동력으로 삼았다. 대치는 남한에 남아있는 하림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혁명의 완수라고 스스로에게 주입했다. 그의 광적인 집착은 공적인 이념과 사적인 복수심이 완전히 결합된 가장 위험한 형태의 권력자를 만들어냈다. 윤여옥은 아들 대운을 데리고 남한으로 돌아온 후 암흑가의 지하 경제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다. 그녀는 북한과 남한, 미군과 한국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정보의 중개자가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아들을 위한 영구적인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옥은 대치와 하림, 두 남자의 동향을 끊임없이 주시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한 계산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제2전선은 이념의 충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으며 그녀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냉정한 야수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성애는 그녀를 가장 강하고 냉혹한 생존자로 만들었다. 윤여옥은 아들 대운을 안고 상해에서 남한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대치와 하림의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오직 아들 대운만을 위한 삶을 살려 했었다. 그녀는 위안소에서의 경험과 암흑가에서의 냉철함을 바탕으로 남한의 뒷골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생존했다. 여옥은 미군과 한국군의 정보, 그리고 암흑가의 돈과 권력을 거래하며 아들의 안전과 미래를 확보하려 했다. 그녀의 냉정함은 남한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그녀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아들을 향한 죄책감과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었다. 북한에 정착한 최대치는 소련파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그의 혁명적 열정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과 결합하여 북한 공산, 정권 수립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이들을 숙청하는 암살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암살 1호. 그것은 대치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해방 공간의 또 다른 비극이었었다. 대치는 북한에서 현준혁 암살 사건을 포함한 여러 숙청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 그의 잔혹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광적인 집념은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했었다. 대치에게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은 혁명을 위한 정의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옥과 하림에 대한 증오를 해소하려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치는 혁명의 이름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하림도 언젠가는 심판받아야 할 미제국주의의 잔당으로 규정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림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혁명의 대의를 가로막는 적이었고 여옥의 마음을 훔친 경쟁자였다. 암살 1호 작전은 대치가 북한 정권의 핵심 권력자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단순한 암살을 넘어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의 공포 통치를 확립하고 반대파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대치는 암살 대상인 현준혁이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 이념과 온건파적인 성향이 혁명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암살을 단일지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잔혹성을 정당화했다. 대치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극소수의 충성파만을 동원했으며 모든 증거를 철저히 인멸하여 사건을 남한 혹은 미제국주의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남한에서 이 소식을 접한 장하림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그는 대치의 행보가 더 이상 순수한 혁명 이념이 아닌 개인적 광기와 폭력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하림은 한때 혁명을 꿈꾸었던 친구의 몰락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인간애를 통한 중립의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림은 대치가 자신을 미제국주의의 잔당으로 규정하고 언젠가 심판하려 들 것임을 직감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오해와 질투를 넘어 인도주에 대해 광신적 이념이라는 거대한 대결 구도로 격화되었다. 하림은 대치가 남한에 침투하기 전에 그를 막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꼈다. 윤여옥은 남한 암흑가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면서 대치가 암살 1호 사건을 주도했으며 그의 다음 목표가 남한의 중요 인사이거나 혹은 장하림일 수 있다는 정보를 은밀히 입수했다. 여옥은 대치가 점점 더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로 변모하고 있음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대치가 하림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모든 굴욕을 청산하려 할 것임을 알았다. 여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대치의 행보를 끊임없이 주시했으며 하림에게 익명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준비를 했다. 그녀에게 하림은 이제 대치의 광기가 불러올 파국으로부터 자신과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창구이기도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냉정한 생존 계산과 대운을 지키려는 모성애의 결합이었다. 남한에 정착한 장하림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했지만 북한의 무장 세력과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익 세력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하림은 의사로서 인도주의적 활동에 전념했지만 그의 뛰어난 지식과 국제적인 인맥은 남한 정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었다. 하림은 북한의 무장 세력이 남한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깊은 위협을 느꼈다. 그는 대치가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친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념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었다. 대치가 주도한 암살 1호 사건은 북한 내에서 공포와 충성을 강요하는 가장 잔혹한 신호탄이었다. 대치는 암살 대상인 현준혁의 개인적인 명성과 인망이 혁명 조직의 단일지도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암살을 혁명의 순결을 위한 외과적 수술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대치는 이 사건을 통해 최대치에게 거역하는 자는 혁명의 적이다라는 공포의 메시지를 조직원들에게 각인시켰고 이로써 그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숙청의 피는 대치 자신의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장하림은 북한의 암살 소식을 접하고 대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괴물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신했다. 그는 우익 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대치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우익 세력 역시 하림의 중립적 인간애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하림은 대치에게 익명의 경고 편지를 보내려 했다. 편지에는 자네의 혁명은 이미 피로 더러워졌다. 더 이상 개인적인 증오를 혁명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사로서 자네를 구원하고 싶다. 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편지는 하림이 대치에게 보낸 마지막 우정의 메시지이자 인간애의 호소였지만 대치에게는 조롱과 선전포고로만 비춰질 뿐이었다. 윤여옥은 대치의 잔혹한 행보를 보며 자신의 생존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대치가 남한에 침투할 경우 가장 먼저 하림을 제거할 것이며 그 다음은 자신의 존재를 추적할 것임을 알았다. 여옥은 하림에게 경고를 전달하면서도 하림이 대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두 남자가 서로를 제거하고 자신과 아들 대운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이고도 절박한 소망을 품었다. 여옥에게 암살 1호 사건은 이념이라는 이름의 광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며 그녀의 모성애는 이 광기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요새가 되었다. 윤여옥은 남한 암흑가에서 북한과 남한의 정보와 물자를 중개하며 생존했다. 그녀의 중립적인 위치는 양쪽 세력 모두에게 중요했고 여옥은 이 위험한 줄타기를 통해 아들의 안전과 재산을 확보했다. 여옥은 북한의 대치가 남한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하림에게 경고를 전달하려 했다. 여옥에게 하림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다. 그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중립적인 생존 공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옥의 행동은 냉정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었다. 북한 공산 정권 수립 과정에서 최대치의 잔혹한 숙청 작업은 극에 달했다. 그는 적색 공포단이라는 암살 조직을 이끌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적색 공포단. 그것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광기와 폭력의 상징이었으며 대치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비극이었다. 대치는 적색 공포단의 수장으로서 북한에서 무자비한 숙청 작업을 감행했다. 그는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혁명의 이름으로 살해했다. 그의 광적인 집념은 소련파 내에서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실행력 때문에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대치는 숙청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 고통을 다시 복수심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하림이 남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웠다. 적색 공포단은 대치가 자신의 개인적 증오와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사설 암살 기구에 가까웠다. 이들은 정규 보안 조직이 손떼기 어려운 비밀 숙청과 암살을 담당했으며 그 잔혹성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의 전설로 구전될 정도였다. 대치는 이들에게 혁명 수호라는 절대적인 명분을 부여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거세하도록 훈련시켰다. 숙청 대상자의 가족들까지도 멸문시키는 극단적인 폭력은 대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파괴 본능의 표출이었다. 대치는 이 숙청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만주에서의 굴욕과 여옥에게 받은 상처를 씻어내고 있다고 착각했으며 피해 숙청이 곧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었다. 윤여옥은 남한에서 아들 대운을 키우면서 냉철한 사업가이자 암흑가의 정보원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그녀가 축적한 재산은 대부분 미군과 한국군의 정보를 북측 또는 암흑가의 거물들에게 팔아서 얻은 피 묻은 돈이었다. 그녀는 대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려 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야스무라의 그림자와 자신의 죄책감이 교차하여 그녀를 괴롭혔다. 여옥은 자신의 성공이 원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심판했다. 그녀는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 익명으로 전쟁 고아들을 돕는 등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죄와 생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다. 장하림은 북한의 적색 공포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대치가 이 조직의 배후에 있음을 확인했다. 하림은 이제 친구를 구원할 수 없는 괴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치가 남한에 침투하여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전체의 혼란을 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림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도 대치의 폭력적인 행보를 막아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 그는 우익 세력과 협력하여 대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한편
대치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혁명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다. 하림의 이러한 노력은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충돌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윤여옥은 나만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냉철함, 그리고 암흑가에서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돈과 권력을 거래하며 아들 대운을 위한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여옥은 자신의 성공이 위안소에서의 끔찍한 경험과 아들의 아버지인 야스무라의 원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들 대운을 보며 끊임없이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가를 자문했다. 대치가 이끄는 적색 공포단은 단순한 암살 조직을 넘어 남한 사회의 혼란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된 정치 테러 집단이었다. 대치는 이들을 남한에 침투시켜 주요 정부 인사와 친미 지식인들을 암살하고 남한 사회의 반공 정서를 흔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공포단의 잔혹한 수법과 붉은 깃발을 상징하는 암살 방식은 남한 사회 전체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대치는 이 작전을 통해 자신의 복수심과 혁명적 과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장아림은 적색 공포단의 남침 첩보를 입수하고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친구인 대치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테러리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다. 하림은 대치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인맥을 동원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익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림은 대치에게 우정이라는 감정 대신 생명 존중이라는 의사의 사명만을 남겨두고 대치의 폭력을 막는 것을 자신의 최후의 도덕적 의무로 결정했다. 윤여옥은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하여 아들 대운과의 완벽한 탈출을 준비했다. 그녀는 공포단의 남침이 남한 사회를 뒤흔들 것이고 이는 자신이 암흑가 사업을 청산하고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옥은 대치가 하림을 제거하기 위해 남한에 올 것임을 확신하고 두 남자의 충돌이 그녀에게 안전한 퇴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녀의 모성애는 그녀를 냉철하고 계산적인 전략가로 만들었으며 아들을 위한 생존 플랜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림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위한 보험을 들었을 뿐이었다. 장하림은 남한 사회에서 중립적인 의사로 활동했지만 북한의 적색 공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다. 그는 대치가 이 모든 위협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하고 친구의 관계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은밀한 활동을 시작했다. 하림은 대치에게 인간적인 연민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치가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하림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남한으로 귀환한 장하림은 이념의 광기가 휩쓰는 해방 공간에서 남쪽의 의사, 남이사로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발견했다. 남이사. 그것은 혁명이나 이념이 아닌 오직 인간애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지식인의 고독하고 처절한 투쟁이었다. 하림은 남한의 좌우 대립과 북한의 폭력적인 움직임 속에서 중립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다. 그는 이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려 했다. 그의 행동은 양쪽 모두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고결한 인간에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림은 자신의 의학 지식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단의 비극을 막으려 했다. 그에게 남이사라는 역할은
동경에서 포기했던 순수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었다. 장아림의 남이사로서의 삶은 이념의 광풍 속에서 꿋꿋하게 선 촛불과 같았다. 그는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북한 게릴라들이 주장하는 계급투쟁 이데올로기 모두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병원을 정치적 중립지대로 선언하고 부상당한 좌익 게릴라와 우익 토벌대 병사 모두를 똑같이 치료했다. 이 때문에 그는 양쪽으로부터 회색 분자 혹은 이중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렸다. 한때 우익 청년 단체에 의해 병원이 습격당하고 북한 측 공작원에 의해 납치당할 뻔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하림은 의사는 이념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이념 때문에 다친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버텨냈다. 그의 존재는 남한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인간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 작용했다. 윤여옥은 아들 대운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 떠나기 위해 남한에서의 모든 사업을 청산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운에게 물려줄 수 없는 야스무라의 원죄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청산하려 했다. 그녀의 최종 결단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대운에게서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모성애적 희생이었다. 그녀는 하림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대운이 이념과 증오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림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전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원하는 여인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차가운 어머니였다. 대치는 적색 공포단을 이끌고 남한에 잠입하여 하림과 여옥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는 하림을 미제국주의의 수장으로 여옥을 혁명의 배신자로 규정하며 둘을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세 연인의 마지막 재회는 한국 전쟁 발발 직전의 긴장감이 감도는 남한의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대치의 눈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혁명적 광신으로 불타고 있었고 여옥은 대운을 지키려는 모성애로 하림은 친구를 막고 생명을 수호하려는 인간애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치달으며 분단된 조국의 운명을 상징하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윤여옥은 아들 대운을 위한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 암흑가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이념과 분단의 광기가 미치지 않는 제3의 공간으로 떠나려 했다. 하지만 여옥은 떠나기 전 아들 대운의 아버지인 야스무라의 원죄를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아들 대운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주려 했다. 남이사 장아림은 자신의 병원을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피난처로 만들려 했다. 그는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통해 분단된 민족의 상처를 봉합하려 했다. 하림의 이러한 고독한 투쟁은 남한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대치를 비롯한 북한 세력에게는 가장 위험한 이념적적으로 인식되었다. 하림은 자신의 중립이 대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고 언제든 맞설 준비를 했다. 윤여옥의 최종 결단은 야스무라의 그림자를 대운에게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일본인의 피와 위안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을 갖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옥은 하림에게 대운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밀을 하림에게 고백했다. 이는 하림에게 사랑이 아닌 구원과 희생의 무게로 다가왔다. 여옥은 하림과의 만남을 통해 대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세 연인의 마지막 재회는 한국 전쟁 발발 직전의 남한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졌다. 대치는 적색 공포단을 이끌고 하림과 여옥을 동시에 제거하려 했다. 대치의 눈빛은 더 이상 친구나 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혁명의 대의와 개인적인 증오로 완전히 미쳐버린 냉혈한 숙청자의 눈빛이었다. 이념과 증오에 사로잡힌 대치, 모성애로 무장한 여옥, 그리고 인간애를 지키려는 하림의 운명적인 충돌은 해방 공간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세 연인의 이야기는 곧 분단된 조국이 겪어야 했던 피와 눈물의 역사 그 자체였으며 이들의 파국은 민족 분단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예고편이었다. 하림과 여옥은 남한의 어느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재회했다. 여옥은 하림에게 대운의 존재와 자신의 결단을 알렸다. 하림은 여옥의 냉정한 생존 방식과 모성애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다. 한편 북한의 대치는 하림과 여옥이 남한에서 재회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적색 공포단을 이끌고 남한으로 잠입했다. 대치는 하림과 여옥을 혁명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혁명을 완성하려 했다. 세 연인의 마지막 충돌은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남한의 어느 지점에서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았다. 대치의 광적인 증오, 여옥의 처절한 모성애, 그리고 하림의 고독한 인간애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세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